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에 김민아입니다. 22회의 FOMC가 진행됐습니다. 이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은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나타냈고, 또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글로벌 무역 전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또 15일에 중국에 부과할 관세 품목을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요. 또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장 분석이 뒤따라야 하니까요.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세계 이슈들 잘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황 소식부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ECB가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0.26% 하락하면서 2417.27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개인과 기관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850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42% 상승하면서 868.2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현재 이 외국인이 207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선물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은요. 0.10% 하락하면서 7,304.2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S&P 500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15% 하락하면서 2,784.2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면요. 0.21% 상승하면서 9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28% 하락하면서 1,304.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면요. 네, 현재 0.07% 상승하면서 66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18% 하락하면서 3,044.16에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 종합지수는요. 네, 항생 종합지수는 0.93% 하락하면서 3440.17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알려드립니다. 암호화폐는 오늘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폭락을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보면은 비트코인은 0.19% 상승하면서 730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오스와 아인스타이늄은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만이 소폭 상승을 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퀀텀 함께 보시면 0.81% 빠지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리플, 레오, 스텔라 루멘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이오스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특징적인 것은 3위에 시아코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네, 현재 3위 올라와 있고요. 4위는 트롯, 5위는 비트코인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금요일에 빛내주고 계시는 남자 윤진 멘토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윤진 멘토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올해 연말까지 2%대에 진입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금리 인상의 모든 것 잠시 후에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서 유럽중앙은행 역시 올해 말까지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외신들은 관련 이슈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 캐스터.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 두 가지 브리핑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 금리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네, 제목 보시면 현재 Fed raises interest rates and signals faster hikes on the way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CNN 머니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페드 측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당분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보시겠습니다. 현재 CNN 머니에서는요, 미국 금리가 당분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페드 측은 연내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전문가는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제 전망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지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브리핑해 드립니다. ECB에 관한 이슈였죠. 네, 관련된 내용 함께 보시면 제목 보시면요. ECB to end quantitative easing in December but keep rates at record lows as it happened.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가디언즈에 나온 기사고요. 현재 ECB가 12월에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가디언즈에서는요, 이 유럽 중앙은행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산 매입 규모를 월 150억 유로로 줄인 뒤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가디언즈에서는요, ECB가 적어도 이 현 금리 수준을 2019년 여름까지는 계속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이 유럽 은행 정책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확실시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도 이미 강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FOMC가 이제 기존에 1.5에서 1.175, 정확히는 뭐 이제 표시할 때는 1.75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상된 수치는 이제 2.0이라고 좀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3월 이후에 3개월 만에 좀 인상인데, 원래 보통 이제 369, 12, 이렇게 해서 3개월마다 인상하는 게 보통 FOMC의 관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2%대에 진입을 했다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냐, 기존에 이제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였던 2%대가 지금 사실 금리가 역전을 한 거죠. 금리가 역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예금 금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럼 사실상 시장에서 돈이 예금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산 운용사 쪽으로 투자가 돼서 보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거두고자 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그냥 안정적인 예금 투자 상품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면에서 해외에 따른 신흥국들의 통화까지도 전부 다 미국으로 빨아들이게 되는 핵심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로 좀 들어선 게 지금 기존의 금리 인상 기조와는 좀 다른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일단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이제 GDP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2.7에서 2.8%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해서 평가를 했고, 전망치를. 원전 고용에서는 이제 3.8%에서 3.6%로 낮춰서 실업률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실업률이 보통 이제 5%대 이하만 들어가도 이제 완전 고용이다라고 평가를 내리는데, 지금 3.6%까지 전망했다는 거는 뭐 거의 지금 미국 내에서 더 이상 취업할 인구가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는 미국 경제 지표가 다 호조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세게 올려서 개인들의 예금 금리 부분을 높이는 게 당연히 FOMC 입장에서는 진행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상만큼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좀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사실 기존에 이제 이번 6월 금리 인상은 이제 한 5월 달부터 95%에서 100%까지 사이를 계속 유지를 해왔었어요. 한 번 70%대로 떨어지긴 했었지만 인상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의 90%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6월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예견된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에 좀 시장이 포커스를 맞춰줬는데, 일단 당분간은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두고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9, 12, 369, 12 중에서 이제 92가 남아있는데 92까지도 전부 다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여기 차트 좀 보실게요. 데이터 플로팅을 제가 좀 띄워드렸는데,
이게 전망치를 이제 FOMC 인사들이 본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뭐 3회 인상할 것 같다, 4회 인상할 것 같다, 혹은 그 이상 인상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데이터 플로팅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투표상으로 이제 8명 정도가 지금 4번 인상에 대해서 포팅을 해서 사실상 이제 9, 10위까지도 전부 다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인상한 추가 전망치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GDP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실업률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고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6월 금리 인상에 있어서 앞으로 신흥시장에서 6월 금리 인상 이후에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대 금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예금 금리로 전부 다 전환되는 달러 가치 자산들이 많죠. 왜냐? 일단 해외 투자된 자산들이 대부분이 다 달러 기준의 투자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산들이 전부 다 예금 금리로 옮겨가게 되면 신흥시장에서는 공격적으로 통화 리스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앞으로 인상되는 이 2회 인상이 굉장히 신흥시장에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한미 간의 금리 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 투자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앞으로 이 미국의 금리 인상 흐름 우리 전문가님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금리 인상 흐름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방금 전망을 드린 대로 이제 4% 인상에 대해서 4회 인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위에 이제 숫자가 점으로 이렇게 찍혀 있고 그 위까지도 이렇게 쭉쭉쭉 찍혀 있는데 이 위에 찍혀 있다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0.25% 올라가고 추가로 한 번 더 0.25%가 올라가서 2.5%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그 위에까지도 점이 못 찍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오버해서 4회 이상의 인상을 가능성을 찍은 FOMC 위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올해가 이제 4회 인상을 거쳐서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 전망치가 3회였습니다. 3회였다 보니까 이제 9월, 12월 중에는 한 번 정도만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전망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골드가 공격적으로 원래 탄력적인 상승세를 받는 게 일반적인 금리 인상 이후의 흐름인데 문제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 4회까지 이어가게 되면 골드는 원래 금리 인상이 들어가게 되면 하방 모멘텀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9월, 12월에도 탄력적으로 하방 모멘텀을 꽉 쥐어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중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매도 모멘텀을 현물에서도 많이 던져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장에서는 선물에서 매도 모멘텀을 좀 많이 던져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내년도에까지도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도 추가 2회 인상까지도 전망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은 추후에 거의 뭐 3%대를 가리킬 것이다 라는 게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FOMC 위원들은 3차례까지 내년에 3차례까지 인상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3.75%, 3.25% 정도까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골드 같은 경우는 매수 방향을 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것이요. 금리 인상을 하는 근거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연준이 긴축 속도를 좀 높인 부분, 사실 이렇게 금리 인상을 좀 진행하고 혹은 뭐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이런 걸 전부 다 긴축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긴축 속도를 높인 것은 일단 앞에 말씀드린 물가랑 그다음에 경기 고용률 반영에 근거해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GDP 그다음에 고용 지표는 전부 다 전망치를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치에 대해서 실업률 기준으로 평가를 좀 내렸었고요. 과거에는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 가지고선 전망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실업률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지금 연준에서는 좀 실업률을 계속 차용해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계속 내세우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비춰질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중요하신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을 사실 파월 정부에 들어서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기보다는 사실 독자적으로 GDP나 고용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평가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의 인플레이션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계속해서 연말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외 전망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여부가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2%대 물가 인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현 파월 정부의 역할이고요. 왜냐 기존에 이제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전 의장이죠.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필립스 이론을 좀 춘봉을 해서 사실 이 박스권 안에서 금리 인상과 고용률 사이의 박스권 안에서 위치해 있으면은
굳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입장이었는데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이제 고용률이 올라간다 하면은 이 고용률에 맞춰서 일단 빨리 예금 금리를 높여줘야 일단 개인 서민 금융이 기반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게 좀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표현들이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성향이 뒤에 감춰져 있다가 나타났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는 이제 고무적이고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좀 눈에 띕니다. 사실 좀 일부 월가에서는 이제 미국 경제 전망이 굉장히 악화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재정 위기가 이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졌죠. 채권 부분이 발행량이 거의 200%에 달하다 보니까 앞으로 재정은 굉장히 좀 불안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지금 파월 의장이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겠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미국 서민 경제 중심으로 해서 일단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6월 FOMC 성명서엔 기존과는 좀 다른 단어들이 설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단어들을 우리가 잘 보면요, 그때 분위기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변했나요? 간단히 뭐 얘기를 드리면은 좀 공격적인 상승 쪽으로 단어들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FOMC 성명서 곳곳에 이제 뭐 자신감을 좀 표현하는 단어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에서는 보통 이제 조정이라는 단어를 좀 보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반면에 이번에는 좀 인상이라는 공격적인 표현을 좀 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받침하는 단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이 탄탄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에 반면해서 지금 지난달 성명서에는 이제 완만하다는 표현에 좀 안정적인 단어를 좀 썼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단어들이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에 대해서 CNBC 쪽에서는 낙관적으로 변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저는 좀 공격적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이 FOMC 성명서에서도 나타나는 성격이 매파적으로 완전히 변했다라는 부분을 캐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내년도 금리 인상 전망치까지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 통합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FOMC가 끝난 이후에 이어서 지금 ECB 회의도 같이 열렸는데요. 일단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ECB 쪽에서는 FOMC 발표가 난 이후에 오후장에 들어서 어제 오후장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장에 들어서 좀 ECB 통화정책 결정을 들어갔는데 사실 뭐 금리 인상은 들어갈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는 그대로 동결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이제 테이퍼링이죠. 사실 이번에 제일 주목됐던 게 테이퍼링 관련된 본격적인 안건을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테이퍼링의 그냥 단순 기반, 어떻게 보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 기반 여부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냐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됐었는데 이제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에 대한 얘기보다 앞서서 더 공격적으로 지금 테이퍼링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 150억 유로씩 줄여서 지금 테이퍼링을 완전히 종료 선언을 들어갔고요. 일단 ECB 그리고 FOMC 둘 다 양대 기관 모두 다 긴축 방향으로 그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전부 다 같은 방향의 긴축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ECB와 FOMC 사실 양대 기관인데 이 기관들이 전부 다 같은 방향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를 미국이 0.25% 올렸는데 같은 계열에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총 300억 유로죠. 10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서 300유로 자산 매입 유지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150억 달러씩 줄여서 사실상 종료를 들어가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후에 금리 인상의 밑바탕을 마련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내년도 금리 인상 전망까지도 좀 땡겨서 전망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FOMC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ECB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지만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같이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 ECB 측에서 좀 현재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진단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ECB 총재는 통화정책 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쪽에서는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2019년까지는 2019년 중반까지입니다. 정확히는 한마디로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하반기 정도부터는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포지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이제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부총재가 전환이 되죠. 바뀌죠. 부총재가 바뀌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드라기 총재가 물러나고 지금 다음 총재로는 이제 옌스 바이트만이 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총재로는 일단 선진국 출신 총재가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서는 공식적으로 금리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발언을 볼 때는 하반기 중에서도 사실 4분기 정도의 금리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관점을 좀 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거시적 전망을 통해서 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전날 이제 FOMC가 금리 인상 진행했던 거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유로존 쪽에서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기존 2.4%에서 2.1%로 좀 하향 조정을 했다는 부분이 살짝 눈에 띄고요.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원래 상반기에도 진행할 수가 있다, 내년 상반기에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의 양적 완화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은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왜냐? 기존에 진행하던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ECB 측에서 진행하던 흐름은 사실 선진국에 절대로 맞지 않는 정책이었고, 이제 후진국들 중심으로만, 약소국들 중심으로 맞는 정책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 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선진국들한테 좀 맞춰주려면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되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는 그 정도 상태가 딱 밸런스가 맞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이제 1.4에서 1.7%로 올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추후 2%대에 도달하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해외 선물 시장에서 잘 대응하기 위해서 유념해 두면 좋을 가이드 한 줄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통화 정책 변화입니다. 통화 정책의 변화, 우리 이슈에서도 잘 살펴봤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실 이제 어제장에 뭐 FOMC, ECB 발표가 전부 다 있었는데 전부 다 사실 긴축 방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방향성을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명확한 방향성을 좀 제시했다라는 면에서 좀 이득이 됐고요. 사실 이런 면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금융 선물 시장을 베팅하는 분들께서는 골드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사실 금리 인상 이후의 흐름을 많이 예측을 하시죠. 근데 골드의 방향성이 굉장히 좀 일관적으로 원래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었는데, 다시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 기조까지 전부 다 합쳐지면서 하방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좀 빠르게 만들어내기 좋은 장이 됐다라는 면에서 골드에 대한 베팅을 좀 쉽게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준 멘토님은요, 코인 이슈 앤 가이드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를 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금요일을 빛내주시는 최하영 대표님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좀 중국장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네. 전일장은 좀 어떻게 마감됐나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전일장에서도 주가가 이제 상승세로 시작했다가 하락을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상황이 계속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형태도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뭐 그런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는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신흥국 쪽으로의 어떤 위험 부담감 커지고 있는 모습들이 뭐 중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좀 영향이 올 거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차이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내 굴삭기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인데요. 굴삭기 판매량 급증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판매량이 급증하는 것인지 잠시 후에 차혜영 대표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도시인 심양이 인공지능 핵심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핵심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지 첫 번째 이슈 알아본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삭기와 관련된 뉴스네요. 네. 굴삭기 판매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제 중국 제목으로 보면 이제, 추앙리시 신가오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높은 역사를 썼다. 뭐 이렇게 창조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건설기계협회가 이야기한 이게 최신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말일 기준으로 했을 때 굴삭기 판매량은 19,300대. 그래서 약 71% 정도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1월에서 5월까지 총 판매량이 10만 대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성장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6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 2011년도 최고 수준이 이제 18만 대 정도였거든요. 근데 5월 한 달 동안에 지금 19,000대, 그 다음에 1월부터 5월까지 10만 대 이런 정도라면은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아마도 이제 2011년도에 있었던 18만 대의 어떤 최고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중국의 굴삭기 성장률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내에서 굴삭기 판매가 좀 증가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굴삭기는 이제 땅 파는 거죠. 이제 포크레인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프라 투자에 좀 많이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요가 이제 굴삭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2011년도 같은 때도 이제 굴삭기 판매가 많이 늘어났던 게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뭐 1대1로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굴삭기 판매가 꾸준하게 증가를 했었고 2011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고 판매량을 경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중국이 뭐 인프라 투자를 더 확대했다 아니면은 뭐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쪽보다는 글쎄 뭐 지금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2011년도에 투입된 이 기계들에 대한 어떤 노후 이런 부분 쪽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굴삭기 판매가 증가하는 것은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는 계속 확고하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중국 내 굴삭기 판매는 인프라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판매가 왜 늘었지? 그러면 중국이 땅을 많이 파고 있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건물을 짓든 도량을 만들든 SOC 쪽이 투자를 하든 이런 부분들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굴삭기가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2011년도에 굴삭기 판매량이 굉장히 높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도시에 투자하고 있었던 이런 그 고정적인 투자 자금이 약 30조 위안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2017년도 작년에는 이게 63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뭐 언뜻 보면 이제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매년 이제 증가 추세가 좀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에서 2017년에 겨우 2배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증가 속도도 점차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인프라 투자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굴삭기 판매가 늘어날 만한 어떤 배경은 아니죠. 그런데 이 굴삭기 판매를 볼 때 이 굴삭기라는 이 기계가
보통 수명이 한 10년 정도 전후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2010년에서 2011년 그 사이 구간에 좀 집중적으로 판매가 많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수명이 다하게 되면서 약간의 기계의 어떤 교체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2011년도에 들어가 있었던 이런 굴삭기의 어떤 기계 교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당시 있었던 기계와 그다음에 새로 투입되는 기계들의 어떤 혼합이 되면서 이런 굴삭기 판매가 최고치를 찍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내 종목 중에서 이 두산 인프라코어도 이 굴삭기 판매 증가 때문에 또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봤는데 네. 우리 중국의 이슈도 같이 꼭 보셔야 국내 투자도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어떤 뉴스인가요? 네, 심양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고 있는 그 션양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심양이라는 곳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핵심 사업이 이제 2020년도에 보면 이제 핵심 산업양 그 생산량이 약 30억 위안 정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심양이라는 곳은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대련 위쪽에 있고요. 그 북한에서 그 신의주하고 일직선상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 스마트 도시에 대한 부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양의 차세대 인공지능은 2020년도까지 중국 대도시에 진출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의 핵심 생산액이 30억 위안, 전체 산업 생산액은 2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르면 심양은 인공지능 핵심 산업 특히 이 중에서도 스마트 칩, 지능형 음성, 그리고 번역, 스마트 이미지 및 스마트 장치 이러한 분야에서의 핵심 신기술들을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뉴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사업의 육성을 가하는 건가요? 뭐 일단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다 인공지능이고요. 중국이 그동안 이제 계속 내세우고 있고 현재도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중국 제조 2025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이제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괜찮은데 첨단 기술과 핵심 기술 쪽 부분에서만 우리가 좀 모자라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첨단 산업 육성, 이 핵심 분야 육성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좀 일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심양시를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스마트 도시적인 어떤 부분들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이런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심양을 거점 도시를 통해서 중국 전체에 진행시키겠다 이런 어떤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까도 좀 지리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했지만 북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련 바로 위쪽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북경하고 북한하고 어떤 중간 정도 시점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북한을 좀 염두에 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 도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좀 열풍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 도시 계속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 스마트 도시의 사업에는 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전에 공상과학 만화책에서 보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차량들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그런 차량이 어떤 그 수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제 신호를 제어하기도 하고 또 날씨에 따라서 뭐 에어컨을 자동으로 틀어준다든지 뭐 이미 집안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뭐 요즘에 뭐죠? 그 이름 부르면서 뭐 불 꺼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 안에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느 쪽에서는 이제 강수량을 체크한다든지 또 전력 소비가 많을 때는 또 다른 쪽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센서 그리고 첨단 기술 또 인공지능 AI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중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육성하지 않으면 스마트 도시를 세우겠다는 이런 부분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부분이고 또 세계화적인 추세이고 또 미래 도시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런 쪽에서 좀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위험한 것이 안전한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위험한 것이 안전한 것이다. 약간 모순적인 말인데요.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길거리 다닐 때는 이제 차 조심해라, 뭐 차도는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위험한 것이 위험한 것인데 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에 대해서 어제 뭐 그 대북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뉴스에서 좋은 이야기 나오고 나도 그 뉴스에 좀 공감하고 그러면 이 주식은 지금 사도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주식이 좀 한 이틀 정도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크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해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 반대로 봤을 때 내가 사고자 하지 않았었던 주식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런 위험해 보이는 주식들, 왠지 이 주식을 사면 손해볼 것 같다. 그런 주식들이 나중에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이런 그 역발상적인 부분으로 위험해 보이는 주식이 안전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가이드 한 줄 평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투자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겁니다. 3일중공업이라고요. 굉장히 이제 그 중국 내에서 좀 입지가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코드 번호는 이제 600031번이고요. 상해에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중공업이기 때문에 뭐 이름을 딱 들어보셔도 아시는 것처럼 그냥 그렇습니다. 중국 최대의 건설 장비 제조업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콘크리트 쪽에서 기계 분야에서 1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분야 1등, 그 다음에 내수 굴삭기 시장에서 7년 연속, 지금 현재 그 점유율이 1등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게 되면 굴삭기, 그 다음에 크레인, 그 다음에, 파일링 머신이라고 땅 파는 그게 있어요. 땅을 파는 이렇게 드릴처럼 생긴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이 기업이 하고 있고요.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쪽 같이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굴삭기 매출 비중이 현재 이 기업만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약 전체 매출의 35% 정도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굴삭기 교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1위인 바로 이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매출액도 현재 1분기 매출액이 30% 정도 증가했고 순이익은 100% 증가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순이익이 100%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과연 우리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좀 사면 좋을까요? 차트적인 분석을 보게 되면은 현재 계속 저점을 좀 다져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크게 부담이 없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한 2, 3일 전에 6월 12일 날 큰 장대 양봉이 한번 나타났죠. 보통 이제 보면 5월 이후에 움직임이 그 굴삭기 판매량 호조에 따른 어떤 기대감으로 많이 작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바닥을 잡아냈고 이제 반등이 연결되는 모습. 그래서 돌파 이후에 옆으로 서주는 모습이라서 지금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공략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 장 시작했을 때 현재 보합으로 시작했네요. 0.12%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8.63위안 정도가 현재 저가로 나와 있는데 8.5 8.63, 뭐, 지금 현재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 근처로 공략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매도 가격대는 최근에 나타난 저점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점 구간대를 보게 되면 이제 저점 박스권 라인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7.3위안 정도대의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7.8위안 정도, 8위안이 이탈해 되면 매도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조금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저점 포인트가 좀 높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8년도 1월 달에 나타난 그 정도 구간대가 이제 12위안 정도인데 그보다 더 멀리 가게 되면 더 큰 포인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2015년도 후강통이 한참 그 상황을 좀 좋게 만들었던 그 시점까지 상승 패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한 12.5위안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일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차이나이 슈행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 대표님과 함께하면 항상 유익한 시간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이나이 슈행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 다시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함께 자 이슈, 코인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인덱스 펀드 서비스를 새롭게 개시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펀드 상품을 출시하게 된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TV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는 법적 화폐로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이유와 러시아 내에서는 어떤 암호화폐 관련 움직임이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이슈인데 어떤 뉴스인가요? 일단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제 인덱스 펀드를 출시한 관련 이슈인데, 이제 코인베이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래소였는데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상품들을, 공격적인 상품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좀 이야기를 듣기 전에요. 인덱스 펀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덱스 펀드란 무엇인가요? 인덱스 펀드 사실 주식 투자하시던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짚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정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지수 구성 비율과 동일한 구성 비율로 똑같이 상품 구성 비율을 맞춰서 일단 상품 내부의 종목들까지 전부 다 동일하게 맞춘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 있다면은 코스피 200과 같은 종목 그리고 종목 비율까지 전부 다 맞춰서 구성한 상품이 이제 코스피 인덱스 펀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인 관련된 구성 비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인덱스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인덱스를 좀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됐던 게 블룸버그 측에서 제시를 했던 블룸버그 암호화폐 지수였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부터 해서 쭈루룩 이오스 그다음에 대시 등등등 좀 더 구성 비율을 통합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인덱스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거래 가능한 상품들을 중심으로 인덱스를 만들어서 펀드 상품으로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인베이스가 지금 일반 암호화폐 거래가 아니라 펀드를 출시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요? 일단 코인베이스가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덱스 펀드를 좀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상장을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업비트나 비썸 같은 경우, 특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옛날에 한참 전부터 거래를 했던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은 사실 메인 상위권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거래하는 이 회사가 지금 인덱스 펀드를 출시한다는 게 좀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관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업비트 같은 플랫폼 대비해서 좀 늦게 이런 상품들을 올려놓긴 했지만 일단 인덱스 펀드에 굉장히 빨리 관심을 가졌다는 면에서 금융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덱스 펀드를 출시한 이후에는 앞으로 통화상 관련 펀드까지 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 인덱스 펀드는 일단 하락장에서는 대응이 안 되죠. 그죠? 일단 현물 기준으로 매수할 때는 하락장 대응이 안 됩니다. 반대로 이제 선물장까지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서 거래를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굉장히 센 매도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선물에 직접적으로 거래소들이 참여를 해서 인덱스 펀드를 만들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면이 있고요. 대신에 오히려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트루 USD 같은 종목들, 그죠? 인버스 종목이죠. 비트코인 인버스 종목인데 통화성 종목입니다. 이런 통화성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 상품을 만들어서 트레이딩의 근거, 펀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면에서 추후 움직임이 좀 더 눈에 띌 수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일단 코인베이스 인덱스 펀드 관련 이슈를 지난 이제 3월에 한번 제시를 드렸었어요. 3월에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투자자들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거래량 자체도 좀 공격적으로 증가를 했었고요. 근데 이 모멘텀을 기준으로 이제 미국 투자자들을 좀 분석을 한 게 25만 달러에서 많게는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면은 거의 한 200억 정도 되죠. 200억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게 200억 달러라는 게 많은 분들이 동시 투자를 하셔가지고 모아지는 금액이 아니라 그냥 개인 투자자 한 명도 200억 원을 낼 수 있다라는 면입니다. 그래서 200억 원까지 개인 투자자 한 명이 내놓을 수 있는 상태라면은 충분히 나중에 모금 들어가면 거의 조 단위까지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측에서는 거래소 수수료 사업보다도 더 큰 핵심 사업부가 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인베이스가 좀 더 그 세력을 좀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코인베이스의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트위터 통해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며칠 전에 상장했다라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같이 포함을 해서 인덱스 펀드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투자하실 때 과거에는 이제 전 종목에 대해서 분할 투자를 쭉 하셨다면은, 최근에는 너무 펀드 상품들처럼 좀 종합적으로 투자하실 수가 없고 굉장히 개별 상품적으로 투자를 하신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상품 중심으로 해서 괜찮은 종목들을 뽑는 전문가들의 관점을 좀 니즈로 필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이런 괜찮은 상품들을 골라서 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게 앞으로 본인들의 역할이 될 것이고 주 핵심 수익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 상위 종목들, 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굉장히 기술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뽑아서 블룸버그 지수처럼 구성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이나 모든 종목들을 다 동일한 비율로 맞출 수는 없고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등의 좀 핵심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상위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좀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사실 유망 종목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 투자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작지만 그래도 편입을 시키는 방식의 트레이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 좀 차이 비중이 발생할 걸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코인을 성정하는 과정이 사실 코인베이스 측에서 앞으로의 신뢰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신뢰도 중에서도 굉장히 발굴 능력을 평가받는 수단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블룸버그 수준의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은 지금 굉장히 좀 장이 안 좋죠. 안 좋은 모멘텀을 그대로 받아서 코인베이스 측에서 투자한 상품들 중심으로 굉장히 하방 모멘텀을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러시아 내 암호화폐 소식인데요. 구체적인 뉴스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푸틴이 한번 이제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나와서 방송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언급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뉴스에 나온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여기서 암호화폐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일어났다는 것도 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암호화폐를 법적 화폐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법정 통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일단 법정 통화는 이제 우리가 쓰는 일반 화폐로 보시면 되는데, 일반 화폐 중에서도 이제 수단이 좀 최근에 많이 갈려져 있죠. 온라인 계좌에서 쓰이는 전자화폐도 저희는 법정 통화로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 통화가 이제 전자화돼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냥 전자화폐의 수단 중 일부다. 그냥 실질 돈으로 현찰 혹은 이제 동전으로 거래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자로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부 다 법정 통화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는 그러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화폐가 아니라, 사실 암호화폐라는 명칭은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 기관에서는 사실 이 암호화폐를 상품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기관들도 있고,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SEC 쪽에서 증권거래법을 적용을 시키면서 증권이랑 똑같은 법 수단을 적용을 시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통화 상품으로 아직 보고 있지 않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이 암호화폐를 부정했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암호화폐 개발에 관련한 관점을 제시한 부분이고요. 사실 국가적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뭐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에 대한 중심보다는 앞으로의 국가적 차원의 중앙은행 차원의 개발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들을 통합적으로 얘기를 볼 때 일단 러시아 정부 측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다라는 면이 좀 눈에 띄고요. 일단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서 핵심 통화로 발의를 하고 법정 통화로서 인정을 시켜서 발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아직 괴리감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생방송에서 출연해서 질의응답을 한번 했었는데, 암호화폐를 가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좀 생각보다 높은 평가를 내렸어요.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이 내용을 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암호화폐를 국가적인
관점을 넘어섰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 글로벌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어떤 뭐 미국 안에서 거래되는 상품 혹은 뭐 러시아 안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냥 중앙 통화처럼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증시 상품처럼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국가적인 소속 관점을 넘어섰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고요. 네, 중요한 부분은 국가 단위 안으로 다시 소속을 시키는 방식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페트로가 진행했던 방식이죠. 페트로가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 차원에서 중앙은행 화폐 발행을 이뤄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똑같이 러시아도 충분히 이제 천연자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화폐 기준으로 해서 기초자산 근거가치 발행을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그 기초자산 근거가치 발행이 아니더라도 무보증 통화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일반 법정 통화 같이 발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푸틴은 이 관점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러시아가 전반적으로 좀 바라보는 암호화폐 관점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일단 러시아 기술 발전을 꾀해야 한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관련된 발언들을 내놨는데 암호화폐 기술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중앙화폐적으로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발행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 암호화폐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금융 거래에 대해서 제약을 피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냥 블랙머니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죠. 그러다 보니까 추후 이 암호화폐를 발행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법적인 거래보다는 불법적인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현물 동전이 주도되고 있는 한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 거래는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는 생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다면은 사실 푸틴이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력을 굉장히 좀 많이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력 부분을 푸틴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암호화폐가 다른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발행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러시아 측에서도 발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윤진 멘토님과 함께라면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 고지해드립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